중증 환자 급증, 병상 아슬아슬.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67명을 기록했습니다. 나흘 연속 200명대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위중증 환자가 연일 증가하고 있어서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네, 더 자세한 이야기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장윤미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네, 설 교수님. 네. 일일 확진자 수가 어제가 이제 그제에 비해서 다소 또 다시 늘긴 했어요. 최근에 계속 감소세를 보이긴 했는데 이 추이 지금 좀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어제에 비해서 오늘 좀 늘기는 했습니다. 한 그러게요. 30명 정도 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일 피크를 찍었던 게 5일 전 정도 됩니다. 네. 441명. 그렇습니다. 그때로부터 본다고 하면은 오늘이 처음으로 반등을 보인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441명에서 볼 때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그 경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를 모르는 환자가 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지표는 나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다소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명대 계속 나오기는 하지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3단계로 가는 등의 그런 보다 더 극단적인 조치가 일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전히 위험 구간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면은 방역 당국의 또 한 가지 걱정은요.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방역 당국의 어제 설명 한번 듣고 오시죠.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처음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그로부터 위중증 환자로 전환되거나 또 발생이 늘어나는 순간은 대개 일주일에서 열흘 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 지난 8월 25일 6일경 거의 4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고 따라서 7 내지 10일 후에 위중증 환자로 전환된다는 것을 대입을 해보면 아마도 이번 일요일까지는 계속 최소한 위중증 환자 규모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망자 규모도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중증 환자가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일요일까지는 계속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인데 왜 이렇게 위중증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예, 우선 하나는 위중증이 뭔지부터 아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산소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가로 호흡을 할 수가 있기는 하지만은 산소 마스크가 필요한 분이 중증이고요. 네. 위중은 심지어는 이제 의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 호흡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분들, 그래서 에코모라든지 기계식 호흡을 해야 되는 분들이 중증 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위중증 환자가 많은 이유는 첫째 하나는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중증도 비례해서 늘어났겠죠. 두 번째는 이번에 2차 확산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고령 연령자, 위험군들이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중증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자녀 병상 문제 또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교수님. 서울시의 설명에 따르면 즉시 사용 가능한 병상 5개뿐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가요? 상당히 걱정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선 위중증으로 빠지는 분들이 전체 확진자에서 최소 5%, 많게는 10%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00명 정도가 확진자가 된다. 이러면은 거의 10명에서 20명 정도가 위중증으로 빠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 평균 치명률이 1.6%대 정도 되는데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에게서 전체 사망자의 93% 이상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60대 이상이 확진이 된다, 감염자로. 이러면 상당히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계속 200명대, 많게는 400명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이렇게 위중증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중환자용 병실이 아주 부족하다는 거죠. 수도권에는 지금 당장 가용 가능한 중환자실 병실이 5개에서 10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전국적으로 40여 개밖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속히 이 시설을 추가해야 될 것 같고 만일에 고령자들이 많이 계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대규모 확산이 일어날 경우에는 대량의 위중증 환자가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은
이 위중증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또 한 가지요. 저희가 이제 봤더니 이제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환자들, 이 일일 확진자, 이 확진자의 4명의 1명꼴로는 지금 감염 경로를 정확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지금 물론 200명대로 유지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다시 폭증할 수 있는 이거에 불씨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방역 당국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 경로를 모르는 감염자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20에서 25% 육박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확진자 수로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고 심지어는 하향 곡선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예. 조금이라도 긴장이 느슨해질 경우 거기에다가 3밀이라고 하는 조건이 맞춰지면서 대규모 실내 모임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순식간에 또 확산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가 20% 이상을 육박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당면한 가장 위험한 그런 방역과 관련한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은 상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신규 확진자의 대부분은 현재 수도권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지만 지역 발생도 저희가 무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전의 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또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교수님. 여기도 지금 확진자가 목사, 교인 등 해서 총 14명이나 확진이 받았다니까 심각한 수준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도 전국적으로 지금 교회와 관련해서는 대면 예배를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대전의 이 교회와 관련해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 거죠. 예. 여기에다가 무엇보다도 목사가 지금 감염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예.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일부 교인들에게 감염 확산이 되었는데 14명이나 나오면서 대전에서 맞이한 최근에 가장 큰 감염 규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우리가 당국에서 대면 예배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지금 그게 지켜지지 않고 또 대전에서는 상당히 감염이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그러게요. 14명이나 되는 감염자들이 폭증하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예. 지금 대전은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 그렇다면 네. 지금 대면 예배 방역 당국이 하지 말라고 한 상황에서 했다면 처벌도 가능한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이런 네네. 집합금지 명령을 어겼을 경우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분명히 있고요. 예. 이런 부분은 형사처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 기독교 교회의 정신에 부합하는지 나아가서 국민의 생명권 또 건강권과도 충돌하는 이 예배권 이거는 예배를 제한하고 하는 것은 일시적 제한적인 조치임에 반해서 이게 만약에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게 되면 그 굉장히 좀 예측할 수 없는 피해까지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 그리고 이 부분은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이 더 우선돼야 된다는 점을 좀 명심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관련자들의 거짓말로 인해서 집단 감염, 그 지역사회 감염이 벌어지는 경우도 참 많이 봤는데 이 교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고요? 예, 만약에 이 위계, 그러니까 거짓으로 뭔가를 속임수를 써서 네네. 어떤 방역 당국의 업무를 방해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이 가능하고요. 예. 또한 이 본인들이 어떤 거짓 해명을 하고 진술을 했을 때는 이 방역 당국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해가지고 전파가 일파만파로 퍼져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그 시점에 거짓을 진술하는 시점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감염 그 내역을 더 살펴볼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실질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예. 여기에 수반하는 각종 비용들까지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고 예. 지금 방역 당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고발 조치하고 나아가서 민사상 구상권 청구까지 하겠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 유념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은 뭐 방역 당국의 얘기를 잘 듣고 잘 충실히 이행하는 게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프로 야구 선수들도 확진자가 나와서 많은 팬분들이 또 걱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화 이글스 구단에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이 구단 측이요, 변호사님. 네. 이 확진 선수가 증상을 보이고 뭔가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위에 그 KBO에 보고하는 시점이 좀 늦어진 게 논란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건가요? 예,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참으로 좀 안타까운 게 이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 같은 경우에 네. 증상이 일어난 게 이제 지난주 토요일부터였습니다. 29일이었고 이제 31일 날 아무래도 이제 이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검사를 실시했는데도 네. KBO에는 어떠한 이제 보고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각 구단별로는 각 구단의 선수들을 관리할 뿐이고 KBO에서 이제 여러 구단들의 전체 선수 명단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 이 동선이나 파악하는 것에 있어서 훨씬 수월했을 텐데 이 부분이 지체가 되면서 결국에 KBO에는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이제 알려졌다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예, 예. 또 하나 안타까운 건 이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가 다른 구단, LG 트윈스 구단과의 선수들과도 이제 접촉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이 더 빨리 인지가 됐다면 선제적으로 조치가 가능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이 참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지금 집단 감염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역시나 지금 수도권이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해민병원이라는 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로 이제 접촉자 28명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9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최근에 저희가 이 뉴스 라이브 시간에 많이 전해드렸는데 서울 구로구 아파트에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교수님 이 서울 강남 아파트에서도 지금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주민과 경비원이 감염됐다고 하는데 이게 한 2,000세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걱정되네요. 감염 확산은 이제 구로 아파트와는 좀 다릅니다. 다른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구로 아파트는 이제 규모도 좀 작지만 예, 예. 지금 여기 서울 강남 아파트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 2,000세대나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우선 확진된 분은 경비원입니다. 네. 그리고 경비원은 경비원 가족에게 일단 감염을 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예, 예. 그 아파트 주민에게는 매우 제한적으로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네. 이 아파트 내에 어떤 공조나 아니면은 어떤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로 아파트인 경우에는 구로 아파트에서 이제 어떤 아직까지도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네.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접촉을 통해서든지 구로 아파트 내의 주민들 동을 통해서 이제 확산이 되었는데 지금 강남 아파트 이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입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강남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주민 간의 접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감염 확산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보통 추석 선물하면은 먹거리들이 많이 있기 마련인데 요즘은 선물에 그 코로나 방역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선물들이 유행하는 만큼 코로나 방역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자주 쓰는 물건이 과연 안전할까 궁금해서 한번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손소독제만큼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게 엘리베이터 같은데 이렇게 필름이 붙어 있잖아요, 교수님. 항균 필름이라고 해서 그거 정말 효과가 있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기는 좀 이릅니다. 예, 그런데 예. 이제 기본적으로는 없는 것보다는 낫다 하는 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학문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이 항균 필름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나노 입자 형태의 구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네. 구리가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표면에 코팅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노 입자 형태의 구리는 세균 같은 이렇게 막을 가지고 있는 곳에 들어가면은 직접 살상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바이러스는 세균 형태가 아니라 바이러스 자체는 우리 몸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생명 현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구리가 세균 같은 데서는 살상 효과가 있는데 바이러스의 살상 효과가 있나 하는 것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그렇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네. 정리하는 것이 좀 더 올바르지 않겠나 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제한적이니까 결국 우리 몸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는 마스크밖에 없겠다 싶은데 우리 저희 교수님하고 지난 시간에 마스크 얘기도 좀 했지만 당시에 이제 망사 마스크 같은 경우는 큰 효과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보니까 최근에 유행하는 게 네오플랩 마스크라든지 밸브형 마스크 이런 것도 많이 쓰던데 이런 것들의 효과가 좀 어때요? 저는 연예인 마스크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마스크가 그러게요, 있는데 예. 제가 이 시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마스크라고 하면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 쓰실 수 있는 게 크게 세 종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양하군요. 예, 하나가 KF94, 예. 다른 하나가 KF80, 그다음 다른 하나가 KFAD라고 표현이 되는 네. 비말 차단용 마스크. 예. 크게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어떤 마스크냐, 형태가 어떠느냐, 연예인이 쓰느냐 안 쓰느냐, 또는 누가 쓰느냐 안 쓰느냐, 비말 뭐 차단이 어떻게 되느냐, 이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 개념인데요. 네네. 하나가 식약처 인증, 또 다른 하나가 의약 외품. 예. 이 두 가지 용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아까 KF 뭐 80, 94 이런 얘기 쭉 했잖아요. 네네. 모든 마스크는 식약처 인증 의약 외품이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어야 그 마스크가 우리가 원하는 그 용도대로 만들어져서 식약처에서 허가가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마스크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기능의 마스크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식약처 인증 네. 그리고 의약 외품 이 두 가지에 주목하시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서울시가 어제 서울 사랑제일교회 구상권 청구 방침을 밝혔죠. 오늘 교회 측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틈만 있으면 저와 우리 교회를 제거하려고 우리 교회에 진입을 몇 번 시도하다가 전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고 했으나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때문에 실패한 걸로 보입니다. 한 달 동안의 기간을 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한 달 동안 제가 지켜보다가 한 달 후부터 난 목숨을 그야말로 던지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저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지금 관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변호사님. 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들과는 이 재확산과 관계가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의 주장은 이게 대국민 사기극이다, 종교 탄압이다. 왜냐하면 사랑제일교회 발 내지는 뭐 광화문 집회 발로 하는 것은 어떤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사실 이 용어는 광화문 집회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발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거기서 촉발됐음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고 이 동선이 일치하는 감염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어떤 이제 주의를 주고 이 어떤 방역 당국의 조치에 반드시 응하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명명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예. 물론 어떤 그 정강훈 목사의 병세나 이런 인신적인 부분을 지나치게 세밀하게 어떤 보도하거나 이런 부분은 지양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네네. 큰 틀에서 이 부분에서 확진자가 지금 1,000명 이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예. 엄중하게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통령을 탓하고 또 뭐 순교를 하겠다, 목숨을 던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나아간 사실상 협박성 발언이라고까지 판단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구상권 청구에 발끈해서 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인단은 어제 정부가 방역 실패 책임을 교회로 물면서 이 거짓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등을 고발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사건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서울대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